유진 선생님의 역사 비법으로 역사 개념 바로잡기. 학습 시간은 줄이고 성과는 높입니다. 망포동 최대 규모 종합학원 더에듀 프리미엄의 역사 단독 전임 강사 유진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학부모님들 고민 많으시죠? 걱정은 노, 역사는 유진. 어려운 내신 이젠 놓치지 마세요. 망포동 한국사는, 망포동 세계사는, 저국어 역사 논술 유진.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미국 혁명 이어가지고 진도를 끝내볼 건데, 어쨌든 우리 이번 주부터 2학기 진도인 4단원 진도 현재 나가고 있잖아요. 산업혁명. 요 단원은 계속 반복을 해줘야지 시간이 지나도 잊어버리지 않아. 그리고 우리가 3월 3일에는 1학기 진도를 다시 복습하기로 했잖아. 2학기 진도도 이제 뼛속 깊이 새기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이 장기 기억화하게 시켜 드리려면은 이렇게 좀 반복해가지고 나가야 되니까 일단 우리 복습부터 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산업혁명이 왜 그 많고 많은 나라들 중에서도 영국에서 일어났냐? 그 이유는 5가지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쵸? 자, 5가지. 하나, 둘, 셋, 넷, 5가지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무슨 혁명? 피가 단 한 방울도 나지 않아서 명예로운 혁명, 명예혁명. 이 명예혁명으로 무엇하게 됐어? 명장군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입헌 군주제가 수립되었다. 메리와 윌리엄 3세 입헌 군주제. 명예혁명 이후 전반적인 안정이 찾아와.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요게 이제 첫 번째 이유가 되고요. 자, 두 번째 이유는요. 이것이 굉장히 풍부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풍부한 지하자원. 풍부한 지하자원. 무엇이 많았었다? 석탄. 그리고 철광석 등이 풍부했었다. 그 이유는 일찍이 식민지 사업에 뛰어들어서 이 영국이 많은 풍부한 식민지라고 하니까 좀 말이 이상한 것 같지만 일찍이 식민지 산업으로 뛰어들어가지고 이 영국이 많은 식민지를 보유하고 있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 기억해 주시면 되고, 또 무엇이 풍부했다? 풍부한, 그렇지, 노동력이 있었다. 이 노동력이 풍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라 그랬었어? 무슨 운동? 인클로저 운동을 이야기했었죠. 이 인클로저 운동을 우리가 처음으로 배웠었던 것은 이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 같이 나갔을 때였어. 그치? 이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는 기존의 이 이탈리아 르네상스와는 다르게, 이탈리아 르네상스는 후마니타스라고 해가지고 인문주의를 이야기한다 그랬잖아. 근데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 같은 경우에는 사회의 부조리나 아니면 교회의 모순 등을 비판했어. 대표적으로 교회의 모순을 비판했었던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이 작품은 에라스무스의 우신예찬이라는 작품이 있었지. 그치? 그리고 이 인클로저 운동을 비판했었던, 영국의 인클로저 운동, 영국의 사회를 비판했었던 작품은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라는 작품이 있었어요. 그쵸? 자, 그 유토피아라는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인클로저 운동을 처음으로 접하게 됐는데, 그렇다면은 대체 이 인클로저 운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울타리치기라는 것이야. 이 울타리를 두르다라는 의미가 바로 인클로저거든요. 그쵸? 자, 그래서 원래 기존에는 농사를 짓던 이 농작지에다가 울타리를 치고 양을 키우게 된다라는 거야. 왜? 농사를 짓는 것보다 양을 키우는 게 더 돈이 됐기 때문이겠지. 그렇다면 왜 양을 키우는 게 더 돈이 됐냐? 모직물 산업이 발달했기 때문이야. 모직물 산업이
발달했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직물 산업의 발달. 여기에서 모자는요, 털 모자를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가 빠지는 건 탈모, 그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모발,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양털도 털모인 거죠. 양털로 이제 모직 코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판매를 하게 되면서 모직물 산업이 발달했다. 몇 번이나 반복드리지만 이 모직물 산업의 발달에 뭐를 면으로 바꾸는 문제가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면직물은요, 무엇이 달라요? 주자재가 달라요. 원자재가 달라. 그치? 모직물은 양털이지만 면직물은 면화. 목화가 이 주자재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면직물 아니다 라는 거. 좋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산업혁명에 대해서 배웠었고, 산업혁명의 이 전개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모직물 산업이 발달하고 이후에 출발은 면직물 산업이야. 산업혁명의 전개 과정은 면직물 산업에서 출발을 해. 면직물 산업은 얘들아, 목화잖아. 영국이 300년 동안 식민지배 했었던 나라가 어디야? 인도였죠. 그쵸? 이 인도와 같은 넓은 평야지대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 담배 또는 목화 등을 잔뜩, 단일 작물을 잔뜩 재배시켜가지고 이것을 싼 값에 잔뜩 들여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원자재 값은 싸게, 그리고 자국에서 공장을 돌려가지고 이것을 이제 대량 생산해가지고 식민지에다가 판매를 하는 중상주의 정책을 펼쳤다 그랬었잖아. 근데 여기에서 면직물 산업에서 이제 목화를 잔뜩 들여와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방직기나 이제 좁게는 실을 짜고 더 넓게는 천을 짜는 이 방적기 등이 발달하게 되지. 그러다가 선생님이 하그브리스의 방적기와 그리고 이 수력방직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 수력방직기는 좋아. 아주 실이 얇아가지고 부드러워. 그런데 툭툭 잘 끊어진다 그랬었잖아. 그치? 어떻게 하면 더 튼튼하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을까? 즉, 그 과정에서 무엇이 개량된다? 증기기관이 개량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증기기관을 개량한 사람의 이름은 누구라 그랬어요? 6글자에서 한 글자를 빼면 5글자. 그치? 스티븐스가 아니라 제임스 와트. 요렇게. 그리고 증기기관을 개량해서 대량 생산 체제가 자리 잡기도 했으며, 대량 생산 체제에 더불어서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게 되면서 더 이제 세계화가 되게 되는 것이지, 그치? 교통과 통신의 발달.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량 생산 체제가 이제 자리 잡는 것은 기존에 원래 우리가 간의 수공업 손으로 다 만들었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공장제 기계화가 되는 거지. 사람들이 나의 일자리를 뺏는 악마 같은 기계들 너무 싫어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기계를 파괴하기도 하는 기계 파괴 운동, 러다이트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어. 기계 파괴 운동, 러다이트 운동.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리고 이 대량 생산 체제가 자리 잡게 되면서 이 인클로저 운동은 농촌에 있었던 노동 인구가 다 이제 도시의 값싼 노동자로 이동을 하게 돼서 풍부하게 노동력이 많아진 것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일할 사람들은 많은데 이 임금은 사실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저렴해지는 거지. 노동력이 다소 일할 사람은 많지만 이 노동의 수준 자체는 그렇게 전문스럽지가 않은 거야. 전문적이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일할 사람이 차고 넘치게 돼. 그래서 임금은 더 저렴해지게 되겠지. 이런 빈부격차 문제도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대량 생산 체제로 자본주의라고 하는 체제가 자리 잡게 되면서 새로운 사회 계급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사회 계급이 바로
자본가와 노동자가 되겠습니다. 공장을 보유한 자본가로부터 임금을 받게 되는 노동자가 등장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지. 자, 요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교통통신의 발달은, 교통의 발달부터 보면은 증기기관차. 증기기관차가 발명되고, 증기선이 발명되고, 통신에는요, 전화기, 그리고 유선전신, 무선전신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증기기관차를 개발한 사람은 이제 스티븐슨이라는 인물이 있고, 증기선은 세 글자에서 한 글자 빼면은 두 글자, 풀턴. 전화기는 벨, 뚜루루루루루. 유선전신은 모스. 무선전신은 이 물을 조금 90도로 오른쪽으로 기울이게 되면은 마르코니가 된다 그랬죠? 마르코니. 자, 이 마르코니 공교롭게도 실제로 선생님이 여러 학교 기출을 풀어보는데 이 무선전신을 기울이면은 이거는 선생님 학교 다닐 때도 학교 선생님이 설명을 해줬었던 거거든? 90도를 이렇게 기울여라? 선생님이 진짜 실제로 이 엄청 두꺼운 매직으로 물을 쓴 다음에, 무선전신 이렇게 쓴 다음에 이렇게 기울여 주셨어. 해가지고 회전을 시키니까 마가 되니까 마르코니지 얘들아 이렇게 외우면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우리 반은 여자 반이었단 말이야. 여자 반 친구들이 깔깔깔깔 웃었거든. 이렇게 외우면 되겠다. 근데 선생님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었던 게 나도 기억이 나서 나도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아니 웬걸 맙소사 어떤 학교 기출에서 무선전신 마르크스가 나온 거야 얘들아. 거기서 헷갈리면 안 되겠지. 마르크스는 이 노동자와 자본가 계급이 나뉘게 되면서 빈부격차 문제가 심화되고, 그에 따라 가지고 이제 사회주의라고 하는 공동생산, 공동분배, 그리고 선생님 그럼 공장을 어떻게 해요? 그렇지. 그런 이제 자본기구 같은 것들은 나라가 소유하는 국유화 체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던 사람이 바로 마르크스라는 거야. 어렵지 않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내용, 그리고 이 명예혁명으로 넘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영국의 혁명 가야 되니까. 자, 영국의 혁명. 우리는 세 파트로 정리를 해줄 수 있다 그랬어. 영국의 혁명 같은 경우에는 공, 그리고 이후에 누가 집권하게 된다? 크로멜 집권기. 알고 보니까 내가 전쟁 천재 올리버 크로멜의 집권기. 그리고 나서 다시 명장군, 이렇게 세 음절로 정리를 할 수 있다 그랬었죠. 그쵸? 청교도혁명, 누가 주로 청교도인이라 그랬어? 새로 등장했었던 지주, 바로 젠틀이라고 하는 이제 신흥, 자영농민들, 혹은 이제 기술직, 의사라든지, 이런 이제 법률가라든지, 기술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이 계층이 성장하게 되면서 의회에도 젠틀이 계층이 굉장히 많았었던 거지. 자, 그러면서 청교도 혁명은 무엇을 제출했어? 권리 청원서를 제출했지. 그치? 청원서를 제출했어. 그리고 찰스 1세의 목이 달아나게 되면서 공화정이 수립되었었다. 요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권리 청원과 권리 장전 때문에 헷갈리잖아. 솔직히. 그치? 자, 그래서 명예혁명은 권리 장전서가 승인이 되면서 입헌 군주제가 수립되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크로멜 집권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크로멜은 되게 독실한 이 청교도 신자였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이 금욕주의를 강조하면서 독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래서 독재, 군사 독재, 그래서 전제 정치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항해법을 실시했다. 이 항해법이 무엇이랑 비교되는 문제에서 많이 나와요? 나폴레옹의 대륙봉쇄령이랑. 그러려면 항해법이 무엇인지 그 개념을 머릿속에 제대로 넣어놔야 될 거 아니야? 이 항해법은 배하면은 최고가 그 당시에 네덜란드였어. 그러다 보니까 다 이제 네덜란드 선박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야. 네덜란드 선박을 이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덜란드의 경제 성장을 제약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실시했었던 것으로 원산지 배를 쓰거나 우리가 배를 타고 해상무역을 했을 때 원산지 배를 이용하거나 혹은 어떻게 해야 된다? 영국의 배만 이용을 해야 된다. 요렇게 규정을 하게 되는 거야. 네덜란드 선박 이용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요렇게 영국의 혁명 정리를 해 보았고요.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배웠었던 것은 바로 프랑스 혁명이었었지. 그치? 자, 그러면 프랑스 혁명으로 넘어갈게요. 사실 시간상으로 배운다면 영국 혁명 다음에 배워줘야 되는 거는 얘들아, 원래는 미국 혁명이야. 알겠지? 원래는 미국 혁명인데 교과서마다 조금씩 구성이 다르지만 이후에 바로 프랑스 혁명을 배우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프랑스 혁명으로 넘어갔었고요. 자, 이 프랑스 혁명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꼭 포인트가 있다면 이전에 무슨 혁명? 미국이 독립혁명을 하게 돼서 미국이 독립하게 되었었다라는 얘기. 미국이 독립을 했었던 건 1788년.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가까운 역사에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그쵸? 자, 그래서 미국이 독립하게 되고 프랑스 혁명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게 되었었던 원인이 무엇이냐? 일단 재정 악화였어. 루이 16세를 비롯했었던 이 왕실과 그리고 귀족들의 향락과 사치. 물론 우리가 이제 선생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마리 앙투아네트와 루이 16세가 엄청 그렇게 사치스럽고 이 프랑스의 국민들한테 악인으로까지 낙인 찍힐 만큼의 악인이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봤었잖아. 그치?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들이 향락과 사치를 즐기지 않았다는 건 아니야. 마리 앙투아네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베르사유 궁전에서의 파티와 또 도박에 이제 조금 빠지게 되었었잖아. 그치? 그런 면모를 보았을 때 이 왕실과 귀족 간의 사치도 있었고, 더불어 가지고 7년 전쟁 이후에 이 프랑스의 재정이 궁핍해진 것도 있었고, 그리고 미국의 독립을 누가 지원했어? 프랑스랑 이탈리아가 지원했어. 그래서 미국에 가면은 꼭 보고 와야 되는 게 이 자유의 여신상 있잖아. 그치? 이 자유의 여신상도 뭐라 그랬어요? 프랑스에서 미국한테 선물로 독립을, 건국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선물로 준 거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의 재정난이 심각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재정 악화. 자, 재정 악화로 인해서, 이거 세금을 조금 더 걷어야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돼. 당시 이제 프랑스의 신분체제는 이런 모습이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1신분과 2신분이 있어. 1신분, 2신분이 있는데 1신분은 약 전 국민의 10만 명, 약 10만 명에 달하는 사람으로 전 국민의 0.4% 바로 성직자야. 성직자로 이제 상급 성직자들도 있고 그리고 하급 성직자들도 있고 해서 이제 0.4%고 그리고 약 40만 명에 달했었던 사람들이 바로 1.6%의 귀족들이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들은요 특권 계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고 연금을 수령할 수 있었어요. 더불어서 군대를 가가지고 직접 싸우지도 않았었죠. 그리고 또 뭐도 할 수 있어? 정치 참여도 할 수 있어. 그러면 전 국민의 98%가 농민이 아니면 시민이었었는데 주로 그 중에서도 약 2천만 명이 농민에 해당했고
이 농민에는 대농도 있고 자영농도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뭐 소작농이라든지 아니면은 고용농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었었잖아. 시민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시민은 우리가 또 나눠봤었어. 페이앙파 그리고 지롱드파, 자코뱅파 해가지고 이 시민들도 전문 직종에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 특권 상인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은 거의 페이앙파였었고, 그리고 이 지롱드파 지롱드파 같은 경우에는 지식인들로 많이 이루어져 있었죠. 그리고 이제 자코뱅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업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일반적인 하급 시민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쌍콜로트도 있었지. 콜로트가 뭐라 그랬어? 킬로트는 반바지를 의미한다 그랬잖아. 반바지를 입지 않은 사람들, 반바지는 거의 귀족들이 입었으니까 쌍켈러트들도 함께 해가지고 이 혁명에 이 기반이 되어가지고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다 그랬었는데, 이들은 너무 불합리해. 왜냐면 나라의 세금도 다 내고 나라의 의무를 다 하는데 이들은 특권 계층이잖아. 그러다가 1, 2신분도 세금을 내야겠다 해가지고 무엇을 소집했어? 루이 16세가 삼부회를 소집했어. 삼부회를 소집했는데 이 삼부회에서 아무리 해봤자 1, 2신분들의 포결을 3신분들이 이길 수가 없는 거야. 이거 말이 돼요? 안 되지, 그치? 그래서 3신분들이 그동안 쌓아왔었던 분노가 뻥하게 터지게 되면서 3신분들이 프랑스에게 제대로 된 헌법,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헌법을 제정할 때까지 우리는 절대 해체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테니스 코트 서약이었어. 테니스 코트 서약을 통해 가지고 국민의회가 설립이 되고, 이후에는 입법의회, 제대로 된 헌법을 만들 때까지 해체하지 않겠다 그랬었잖아. 그치? 그래서 입법의회, 그 다음은 국민공회, 그리고 나서 5명의 총재가 함께 정치를 운영하는 이 총재 정부. 그리고 나서 뭐가 일어났어? 그렇지, 나폴레옹 쿠데타가 일어났지. 그래서 통령정부 까지의 이야기를 했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큼지막한 것들만 정리를 해볼게. 국민의회가 3신부들이 이제 저항을 하고 3부회에서 양시앙 램짐이라 그래가지고 구제도의 모순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구제도의 모순. 아니, 아무리 이렇게 하면은 1, 2신분들도 같이 표결을 하면 1, 2신분들이 원하는 대로만 되지, 이게 뭐야. 이걸 앙시앙 레짐 구제도의 모순이라 그랬는데, 이에 따라 가지고 3신분들이 저항하게 돼. 3신분의 저항. 자, 국민의회는 테니스 코트에서 서약을 하면서 이제 소집이 된 거지. 테니스 코트 서약. 그리고 근데 국민의회가 소집이 되었는데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었잖아. 그러면서 이제 바스티오 감옥을 습격하게 되고, 바스티오 감옥 습격 이후에는 이제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서를 발표하게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인권선언이었었죠. 인권선언.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을 발표하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입법의회가 소집이 되었었는데요. 입법의회는 이들이 원하는 새로운 헌법이라는 게 무엇이냐. 근데 우리 프랑스는 지금 너무 시끄럽고 정신사나운데 반해가지고 영국은 평화롭단 말이야. 영국은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평화롭고 쭉쭉쭉 성장이 나가고 있는데 대체 영국은 뭐 때문에? 영국은 왜 잘 사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됐는데, 영국은 뭐 했으니까? 입헌군주제 했으니까. 그럼 우리도 입헌군주제 해볼까? 라는 목소리가 프랑스에서도 나왔었던 거지. 그래서 새로운 헌법, 입법의회가 소집이 되고, 입법의회가 이렇게 성립이 됐는데, 입법의회에서 이제 입헌군주제를 이야기하게 되니까 이에 반발했었던 이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프랑스를 상대로 전쟁을 하게 되는 거야. 신성 로마 제국 프로이센 독일, 그리고 이제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들이 다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혁명전쟁이 발생하게 된다. 혁명전쟁은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
뿐만 아니라 미국도 있었고 영국도 있었어. 근데 오스트리아 프로이센이 가장 중심이 되었었고, 우리가 여러분들 함께 봐가지고 알겠지만 루이 16세의 아내가 오스트리아의 이 여왕의 딸이었었던 마리 앙뚜아네트였었잖아. 그치? 그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게 뭐였어? 합스부르크가와 이 부르봉 왕조가 함께 만나는 것. 그래서 이 오스트리아의 딸이었었던 마리 앙뚜아네트, 그리고 프랑스의 루이 16세가 만나는 것은 정략 결혼이고 되게 정치적인 의미를 갖고 있었다 그랬지. 오스트리아랑 계속 전쟁했었잖아. 그치? 7년 전쟁에서도 이 영국과 프로이센이 함께 이 프랑스에 맞서가지고 전쟁을 했을 때 오스트리아와 함께 이렇게 전쟁을 했었단 말이야. 그런데 사람들이 마리 앙뚜아네트를 굉장히 좋아하지 않았었고 뜬소문에 많이 시달렸었지.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오스트리아 출신이라는 게 상당히 컸어. 적국에서 온 사람이다라는 게 굉장히 컸었지. 그래서 이제 오스트리아랑 프로이센이 안 돼, 야 너네들 그럼 왕권 낮아져. 자, 혁명전쟁이 일어나게 됐었고, 잠깐 중단이 되었었을 때 국민공회 때 누가 처형이 되는 거야? 루이 16세가 처형이 됩니다. 루이 16세가 점점 이제 국민공회가 성립이 되면서 로베스피에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혁명재판소가 만들어지고, 혁명재판소 바로 앞에는 뭐가 있어요? 기요틴, 단두대 있잖아. 이게 맞나 싶으니까 이제 나라가 너무 혼란하고 너무 이제 무서워지니까 이 루이 16세가 조금 이제 몸을 피하려고 이 마리 앙뚜아네트의 그 고향인 오스트리아로 가려고 해. 오스트리아로 가려고 했는데 이제 거기서 잡힌 거지. 적국으로 도망간다라는 이유로 루이 16세가 처형이 됩니다. 루이 16세 처형이 되고, 그럼 왕이 없네? 공화정이 수립이 되면서 이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 근데 이후에는 로베스피에르도 혁명정신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자신이 만들었었던 이 기요틴에서 목이 달아나서 처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이것 봐라. 국민공회는 공화 정도 수립되고 공포정치까지 공공공 이렇게 외울 수가 있겠죠. 자, 5명의 총재가 돌아가면서 이 정치를 운영하는 이 시기에는요, 함께 머리를 맞대었었는데 5명의 총재들이 이 사람들 정치는 이꼴 인기라 그랬는데 인기가 있던 것도 아니고 입지가 그렇게 다져져 있던 인물들도 아니었었어. 그러다가 나폴레옹이 어떤 원정? 이탈리아 원정에서 성공해서 돌아오게 됐었잖아. 이후에는 이제 또 나폴레옹이 이집트 원정을 가게 됐었고, 이집트 원정에서 영국에 의해 가지고 지중해 일대가 막히면서 보급로를 차단당하고, 그래서 이제 나폴레옹이 이집트 원정은 실패다. 이후에 이제 프랑스로 올라와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키게 된다라는 이야기 했었죠. 그래서 총재 정부는 무너져 내리게 되고, 이제 나폴레옹의 쿠데타로 통령 정부가 수립이 되는데, 이때 나폴레옹이 했었던 일들, 프랑스 은행을 설립한다던가 근대식 교육을 도입한다던가, 그리고 요거는 시험 문제 꼭 나와. 무엇을 어떻게? 나폴레옹 법전을 편찬한다라는 이야기야. 나폴레옹 법전을 편찬하게 되었다. 편찬.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이후에는 국민투표 끝에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나폴레옹 황제기 이렇게 볼 수가 있어.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었었을 때 했었던 것이 무엇이냐가 이 크로멜 집권기 당시 항해법이랑 비교가 잘 된다 그랬었지. 뭐 했었어? 그렇지. 영국을 고립시키기 위한 대륙 봉쇄령을 내렸어. 그래서 영국이랑 교류하지 마. 유럽 국가들아, 내가 지켜보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을 어겼었던 나라가 바로 러시아였고, 그 러시아를 응징하고자 러시아 원정, 모스크바 원정을 떠나려고 해. 실제로 떠났어.
하지만 이제 겨울이 오는 것 같아가지고 후퇴하다가 유럽연합에 의해가지고 결국에는 모스크바 원정 실패. 나폴레옹은 엘바 섬으로 유배를 가게 되고 이후에 다시 이제 돌아와가지고 유럽연합과 다시 한번 부딪히게 되지만 결국 워털루 전투에서 패배를 하게 되면서 나폴레옹의 집권기는 막을 내리게 된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봤었죠. 조금 더 내용 옆으로 이동해가지고 설명드릴게요. 자,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폴레옹 황제기까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후에는 이 프랑스를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하지? 해가지고 프랑스의 정치적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오스트리아 비엔나, 이 빈에서 모여가지고 유럽 각국에서 무엇을 하게 돼? 회의를 하게 돼. 이걸 우리가 비엔나 할 때 빈 해가지고 빈회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회의를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오스트리아의 재상이었던 메테르니히라는 사람이었어. 메테르니히가 이제 주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빈회의 결과 이제 빈체제라고 해가지고 빈회의에서